2분기 합계 출산율이요. 어제 발표됐는데 2분기 처음 0.7명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가파른 인구 절벽 문제를 겪고 있는데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님. 너무 걱정입니다. 네,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네요. 정말 쇼킹한 것 같고요. 이게 예. 매 분기마다 또 이게 그 최저를 기록하니까 정말 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해는 한 명이 안 됐고 특히 네. 올해 2분기만 봤을 때 0.75명이더라고요. 네, 이건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 한 쌍이 2.1명을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아 상하망 이런 걸 고려해서. 네. 그렇군요. 근데 2.1명이 안 되는, 막 1도 안 된다는 거는 부부 한 쌍이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난다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인구가 감소한다.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감소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인구 추계도 하고 그러는데 한 2060년 네. 이 정도 되면 한 600만 이 정도가 감소한다고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600만 명이 감소되면 우리나라 인구 수가 5천만 명 이하로 네. 떨어지는 거죠. 네네. 네. 4천만 명대인 거죠. 네. 그리고 시도별로, 지역별로도 합계 출산율을 좀 봤더니 지금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낮고 세종이 네네. 높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세종은 이제 젊은 도시고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효과적으로 된 그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일단 자녀 연령도 낮고 부부도 젊은 층으로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보육시설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예. 것이 좀 잘 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아동의 삶의 질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서울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서울은 일단 젊은 층이 많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직장이나 교육의 중심으로,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주거비가 너무 네. 높고 그리고 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교육비라는 건 전국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왔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나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부부가 부담을 너무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 그 세종 관련 얘기하실 때 아동의 그 삶의 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삶의 질은 아동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인데요. 네. 그 결과 보면은 세종의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들도 거기서 하는 게 좋군요. 네네. 예. 왜냐하면 또래 아이들도 많고 시설도 쾌적하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충족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추이를 좀 보면요. 1970년대에는 4명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80년대에는 2명이 넘었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90년대에 들어가면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네. 정부가 이때부터 대책을 세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네. 대책이 전혀 효과를 못 본 거잖아요. 저희가 예. 1980년대에 너무 가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한 것 같습니다. 둘만 낳아 둘만 낳아 잘 잘 기르자. 기르자. 그리고 예. 한 집 건너 한 명 이런 예. 식으로.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사회가 자원이 되게 없는 데 비해서 인적 자원은 되게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에 투자를 인적 자본에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비용이 정말 상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용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학자분들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결혼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혼인 건수가 많이 줄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은 적어도 과거까지는 최근까지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나왔지만 네. 근데 이 가치관의 변화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비율보다는 없어도 괜찮다는 비율이 예. 이제 역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어도 그냥 즐길 수 있다, 예.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딩크족, 노키즈 그족들이 아, 많이 그렇군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육 정책도 필요하고요. 이제 네네. 국가 지원이 필요할 텐데 네네. 해외 사례를 보니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네. 100년 대책을 세웠고 특히 출산 지원이 엄청나던데요. 네네. 예, 어느 정도입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부모 수당, 뭐 가족 수당, 아동 수당에서 각종 수 없는 수당이 있어서 네. 자녀 한 명을 양육하면은 그야말로 뭐 상당한 비용을 보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자녀를 한 명 더 낳는 것이 오히려 더 가구로서는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뭐 모든 것이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이게 현금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서비스라든지 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육아 지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그 아동 그 가치관들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가지 않으면은 예, 예. 이것은 정말 난제로 우리나라 사회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지금 시행하면서 효과를 본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가져와서 차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독일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예. 자녀들이 이제 여가 생활을 부모들하고 같이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무료나 아니면은 그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는 물론 이게 우리나라 상황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예. 주로 이제 저소득층 중심의 그 제도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네. 근데 일반 아동을 위해서도 적어도 뭐 수당을 늘리라 이런 것보다는 각종 혜택이나 방과 후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아동에도 대폭 늘리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합계 출산율 추이를 한번 정리를 네네. 했거든요. 네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그래픽을 보면요. 한중일 출산율을 보면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1.5, 중국이 1.56, 일본이 1.37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대로 1.30이고 우리만 0.81로 떨어졌어요. 네네.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일본도 소자녀 시대고 고령화 시대여서 되게 사회적인 그런 우려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의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는 입시 지옥이 물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런 점철을 밟은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자녀 양육의 부담이나 비용 부담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플랜, 엔젤 플랜, 신 엔젤 플랜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네. 아마도 그 제도의 성공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은 일단 인구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예. 굉장히 고령화율도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태어나서 그냥 너무 심한 경쟁과 그리고 또 이제 취업률 같은 것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취업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양호해서 그렇게 그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출산율 얘기 듣다 보니까 결국엔 교육이나 취업이나 전반적으로 다 맞습니다. 정책이 좀 보완이 돼야겠네요. 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만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문제 그리고 입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거 문제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져가서 저희가 아주 심각한 토론과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역할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프랑스 육아휴직 3년이라고 하고요. 네. 64만 원씩 보조금 나온다고 하고요. 출산휴가 22주. 그러니까 파격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거 출산율 높이기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이제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모든 예. 정책이라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적용했을 때 프랑스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적일까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면도 생각이 있군요. 들고요. 예. 주부님들 이런 부모님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 자녀를 초등학교 이후로 맡길 데가 없다. 자녀는 3시에 끝나는데 예. 직장은 6, 7시에 끝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방과 후 서비스를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예. 여유롭게 쉬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확충이 저는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해보고 있습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출산이 아니라 보육, 교육 다 같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요즘은 국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